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프린트한 거 테마 4번의 법률행위의 해석, 자, 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 최근 법률 해석 얘기가 너무너무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률 해석 중에서도 해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 중에서 우리는 자연적 해석, 이게 시험 문제 거리예요. 하나 탁탁 찍어야 돼요. 올 시험 이걸 만난다. 자연적 해석 방법이요. 5표시 무의 원칙. 자, 이 자연적 해석에다 관해서 제가 박스를 쳐갖고요, 정리해놨죠. 반드시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연적 해석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거기 정리한 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하는 분쟁, 자연적 해석해야죠. 자연적 해석하면 항상 의사를 고려하여 이렇게 들어가야지, 표시를 고려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5표시 무효원칙, 갑토지 매매계약, 을토지 표시. 그렇죠. 5표시 무효원칙 대표 자연적 해석이죠. 그런데 그럼 정리해놨지만 자연적 해석 문제를 풀 때 꼭 우리가 주의할 것은 5표시 무효원칙, 갑토지 매매계약, 계약서 을토지 표시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에서는 차고 원인으로 취소하여 이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차고의 문제는 어디서 벌어진다? 차고 문제, 규범적에서 차고 문제 벌어지지, 자연적에서 보충적에서는 차고 원인으로 취소한다면 쓰면 안 되는 거다. 차고 원인으로 취소한 거 어디에만 있다고요? 규범적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5표시 무효 원칙, 갑토지 매매, 을토지 표시 풀 때 이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신분행위 하는 분쟁. 신분행위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분행위 하는 분쟁. 네 번째, 이게 5표시 무효 자연적 대표적인 거죠. 표의자는 정리해놨어요. 표의자는 똑바로 얘기했어요. 표의자는 똑바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딴짓하다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말한 표의자를 보호해야겠습니까? 딴짓하다 잘못하다 상대방을 보호해야겠습니까? 말한 표의자를 보호해야겠죠. 표의자 보호하는 게 바로 이게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표의자는 올바르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신의칙상 배려를 결여하여 딴짓하다가 잘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말한 표의자를 보호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듣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자연적에서 대표적인 얘기죠.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들이 관련되는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의사를 고려하여 자원을 취소한다는 말 없다. 5표시 무효원칙. 이거 관련되는 것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 밑에 사실인 관습과 관습을 비교해 놨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몰라도 좋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도표용도 슬쩍 봐줘도 좋고요.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뭐 관습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해석이요. 법률 행위의 해석 순서가 있었죠. 해석하는 순서, 기준. 어떻게 배웠나 우리가? 1순위 당사 기도하는 목적, 안 되면 2순위 사실인 관습, 안 되면 3순위 임의법규, 안 되면 4순위 신의치에 따라 해석한다. 그래서 앞자 따서 목사, 임신, 이 순서로 법률 해석하는 순서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 해석에는 사실인 관습은 법률 해석에 이 순위로 들어와요. 이렇게요. 사실 관습이라는 것은 거래 관행, 두 사람 거래 관행, 중개업자 거래 관행 관례, 이걸 해석해 둔다는 거지. 주의할 것은 관습법은 해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관습을 해석해 둔다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법률 해석할 때는 당사 기도한 목적 안 되면 관습법에 따라 그러면 틀려요.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에 따라 해석한다는 거지. 관습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85조, 객관식 사소한 거 조심하셔야 돼. 185조면 물건, 법정 중에 나오죠.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사하지 못한다.
물권 법정을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란 관습법에 따라서 물건이 창설된다는 것이지 관습법이요. 관습, 사신 관습에 따라서는 물건은 창설할 수 없는 거죠. 여기는 관습 법자가 들어가지 관습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법의 해석에서는요. 사실은 관습에 따라 해석이 된다는 거지. 관습법에 따라 해석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객관식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해석에서는 관습이지 관습법이 아니고 물권 법정에서 관습법 따라 창설된다는 거지 관습에 따라 그러면 법자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주의해 주셔요. 요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나머지를 볼 필요 없어요. 다만 사신 관습은 두 번째 해석 순서에 들어오는데 과연 이 사신 관습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해 줄 것이냐 분쟁이 벌어졌을 때 다만 사신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려해요? 법원 해석할 때요. 순서 목적 안 되면 사신 관습인데 당사자가 주장하고 중개업자끼리는 이런 관행관례가 있습니다. 주장하고 그리고 입증하여야 고려하지. 법원이 관습은 직권을 고려할 수는 없다. 대원 판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객관식에 맞춰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법학 학생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신 관습은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없다. 당사 주장 입증하여 고려한다. 그런데 관습 앞에 단 경험칙에 비춘 요 단어가 붙더라. 경험칙이요. 요 단어가 붙었더라. 이 지문이 읽는데 경험칙에 따른 경험칙에 비춘 관습은 경험칙에 비춰본 사신 관습은 이것은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직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글자 갖고 나누라는 거야. 글자 갖고요. 관습 앞에 경험칙이 붙어버리면 법원이 판사가 직권 고려할 수 있어요. 내가 판사 경험 10년인데 10년간 중개업자들끼리 공동 중개했다가 중개 수수 때문에 소송이 벌어져서 소송 들어온 걸 내가 지금 5번째 맡아요. 말하지 않아도 중개업자들 거래관을 알아야 내가. 그게 경험칙에 따른 관습이에요. 그것은 직권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관습 앞에 경험칙이 안 붙으면 그건 주장입증 고려한다. 이렇게 글자 갖고 나누세요. 이게 붙어버리면 직권 고려. 이 말이 안 붙어버리면 주장입증 고려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딱 객관식에 맞춰서 자, 이 정도만 추가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줄줄줄 읽어주셔야 돼요. 그 의사표시에서 도표 정리하고 이런 거 간단하지만 샤프펜 되면서 자세히 하나씩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거예요. 자료를 주면서 포인트만 가이드죠. 가이드. 여러분 힘으로 다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 정도 말기인지 알아들으니까 이런 문장들을 다 시험장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지름길만 알려주는 거 탁탁 길만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걸어 올라가고 해주셔야 돼. 테마 5번 보세요. 테마 5번. 자, 테마 5번에 보면 의사표시 중에서 이제 비진입 표시가 시작되어 있죠. 비진입 표시. 자, 거기서 하나 밑줄을 그으셔야죠. 진의의 의사표시 107조.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도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하는 거.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자를 본인이 뻔히 알면서 농담하고 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비진입 표시라 부른다.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진심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악의 또는 유가시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무효이다. 그렇지만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한 달이 더 건너간 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3자한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 비진입 표시잖아요. 거기서 1번 우리 지문에 몇 번 나왔던 거 너무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밑줄 그어놨어요. 제가요. 진이란 비진입 진이가 뭐냐. 진이란 내 마음속에서 진정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한자야 진이. 진이 앞에 비자가 붙으면 비진이가 되는 거냐. 진이는 내 진심.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말로 하면요. 내 진심, 내 진짜 마음. 근데 1번씩 한자 용어잖아요. 법화에서 말하는 진이라는 건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내 진정 바라는 것,
내 진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진이란 내 마음속에 진정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의사표시하겠다는 생각, 말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진이 있는 것이지 진정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록 강박당해서 증여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재산을 뺏긴다는 마음이지 진심으로 증여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강박당해서 무서워서 그래 알았어 강박당해서 증여한다 얘기했다면 진위는 있는 것이다. 비진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비진이 표시되어서 상대방이 알거나 할 수 무효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해. 어쨌든 진이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비록 강발당해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내 진정 마음속에 있었더라도 증여한다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 증여한다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최선의 판단에서 강박당해 증여한다 얘기했다면 진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진 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강발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비진 표시에 해당돼 버리면 강박한 사람이 제가 협박해서 증여한다 얘기한 거잖아. 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강박한 애가. 그럼 무효가 돼야 되잖아. 비진 표시 보면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거나 할 수도 있고 지가 협박해서 증여한다 얘기했는데 얘가 증여한다 얘기한 거 진심이 아니라는 걸 협박한 애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야지. 취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강박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모순관계 빠지잖아요. 그래서 비록 강발당해서 협박당해서 재산을 뺏긴다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지만 증여한다 얘기하는 거 최선의 판단해서 증여한다 얘기했다면 비진입 표시는 아니다.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입 표시는 적용이 있다. 적용이 있지만 그렇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입 표시 가능하지만 비진입 표시도 상대방이 진심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할 뿐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다. 이번 얘기죠. 그 다음에 비진입표에 관련되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끼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의할 문장들, 주의할 시험에 나왔던 5지문 중에 섞인 문장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비진입표에 관련되는 대원 판례 3가지 기억하셔야죠. 이거 관련된 판례요. 일단 대리권 남용일은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 있다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는 대리권 남용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우리 판례는 뭘 적용한다?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이게 판례 태도잖아요. 적용하여 본인한테 있어서는 무효이다. 이게 여기 관련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대출명의를 자기 명의로 대출할 수 없게 된다.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는 뭐가 아니다? 판례가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얘는 대출명의를 빌려줬을 뿐이지 실제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돈 갚아야 된다. 무효되는 게 없다. 그런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기억나시나요?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공법행위다. 공법성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이 공무원 사직원 제출한 것은 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더라도 이 사표 수리는 의원 면직 처리라 불러요. 사표 수리는 인사위원회가 알거나 알 수 있더라도 공무원의 공법에는 적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표수는 언제나 유효하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없다. 맨날 유명한 문제 이거잖아요. 대리권 남용, 대출명 빌려준 자들, 공무원 사직원제출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이 공무원 사전 제출이 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사표수리는 무효가 되잖아. 언제나 유효하다. 적용이 없다. 107 적용 없다 표현하는 거죠. 공법평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하다. 그렇죠? 세 지문이에요. 요렇게 봐주시고요. 자,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우리가 맨날 나온 게 뭐였죠? 부동산 가장매매. 그거 정리 다 해놨죠. 채무자들이 채권자한테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동산 판 것처럼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부동산 가장매매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통정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는 가장양도인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우리 108조 얘기해요. 언제나 무효이다. 무효 앞에 언제란 말을 붙여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이런 말 들어가면 일단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어머나 틀린 것 같아. 근데 통정한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는 무효 앞에 언제란 말 들어가도 맞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통정 표시 되려면 짜야 되잖아. 짜야 되잖아. 짜지 않고는 100% 통정 표시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짜야 되기 때문에 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108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짤 상대방이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절 표시한 말은 있을 여지가 없죠. 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또 짰다는 거. 그렇죠. 채권자 압류 들어올까 봐 친한 친구가 짜고 압류 면허에 빼돌려 놨단 말이에요. 가장 양심 앞으로. 짰다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짠 것은 불법은 아니다. 짠 것이 불법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짰다는 것이 불법이고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통절 표시가 무효이지만 무효예요. 당장 무효이지만 불법은 짠 것이 불법은 아니고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인에게 빼돌리는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다시 땅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첩계약 도박계약이 불법인 거예요. 불법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걸려버리는데 짠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첩계약 도박계약처럼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양도인은 양수에게 빼돌려는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또 비록 통정할 표시가 무효이지만 무슨 무효예요? 상대형 무효. 하지만 선의 3자는 보호해준 상대형 무효지 절대형 무효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죠. 무효는 절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가 있는데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도 보호하자면 절대형 무효인데 무효 중에서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표 무효만은 무슨 무효? 이 두 가지만은 상대형 무효라 불렀죠. 절대형 103조 위반의 무효, 폭행의 무효, 강행목조 위반의 무효 다 절대형 무효예요. 하지만 얘는 상대형 무효다. 상대적 무효에서는 선의의 비진입 표시 무효, 통정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받는다, 보호해준다. 또 상대형 무효인 비진입 표시 무효와 통정 무효는 무효행위에 이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한다. 또 상대형 비진입 무효, 통정 무효는요 무효행위가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또 상대형 무효 비진입 통정 무효는요 이 무효행위를 선의의 3자가 생기기 전까지 없었던 일로 이 가장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인정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인정되면 상대형 무효, 네 가지가 인정 안 되면 절대형 무효 부르는 거죠. 통정 표시는 전환될 수 있고 통정표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 통정표 무효는 선의 3자 생기기 전까지 없었던 철회가 가능하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뭐 정리했느냐.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불법거 얘기했고요. 선의의 3자 얘기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나시죠? 엄폐물의 법칙. 그래서 가장매매에서 가장 양수 빼돌려 놨는데 가장 양수인 3자도 팔아먹었어요. 3자 병이 선인데 또다시 전매했어요. 3자가 병이 선이라면 다음 생 악이더라도 얘는 보호받는다. 엄폐물의 법칙.
승계치득. 그렇죠. 한자 단 빼놓고 정리해 놓은 거, 특히 삼자, 선삼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잘 읽어 주셔야 돼요. 요거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해요. 이 정도는요. 자, 정리 쫙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들은 줄줄줄 봐주시기 바래요. 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자료를 여러분들 드리는 거지, 내가 뭐 기본 강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차고 얘기 볼까요? 차고. 또 우리가 차고가 참 공부할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의사표시 문제가 2문제 나올 거예요.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2문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엔 대리가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대리 문제가 2-3문제 나오고 의사표 2문제 나올 거다. 어디 나올 거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절 표시랑 차고 이 2군데 나올 것이다. 특히나 여기 항상 시험이라는 건요, 해마다 이렇게 좀 약간 비중의 변화가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대리 문제가 1문제가 아니라 2-3문제 늘어나고 의사표 3문제 하나 줄어요. 주는데 어디 날 거야? 차고와 통절표. 특히 여러분들 108조, 109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테마 5번에서 차고 문제 정리해 놓은 거, 정리한 거 다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지만, 자, 차고 얘기해서 한두 가지 추가하고, 제가 정리한 것은 여러 번 읽어서 다 익혀달라. 첫째, 109조.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차고 취소 규정은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다. 이것만은. 차고로 맺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적인지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차고 취소 규정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차고, 여기 얘기해서 차고,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라, 유효하다. 이 표현한 거예요. 계약 맺으면서 착오가 있었더라도 착오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착오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임의적일 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한 특약이다. 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지만 착오와 구별할 개념, 착오가 아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흡사하지만 이건 착오가 아니다. 주의할 게 뭐예요? 오표시, 무예원칙, 갑토지 매매와 을토지 표시 계약서에 오표시 무예원칙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여, 이 말 나오면 안 된다. 오표시 무예원칙 착오 문제 벌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숨은 불합의,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광동선에서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숨은 불합의요. 겉으로는 계약이 합의가 된 것처럼 보지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자는 거. 숨은 불합의는 착오가 아니다. 숨은 불합의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숨은 불합의는 이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의 불성립이에요. 착오라는 것은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일단 유효한 것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착오 취소죠. 이건 계약의 불성립의 문제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오표시 무효원칙 숨불합의는 착오가 아니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 중요부분에 해당되는 착오만 취소하는 건데, 중요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죠. 입증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중요부분에 해당되는 거 입증 책임은 취소 주장자가, 즉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중요부분이냐? 이거 기억하셔야죠. 중요부분이 되려면 이중에, 이 말 기억하셔요. 이중 기준설, 이중의 기준설. 우리 팔레트도 얘기하는 거. 이중의 기준설이다. 중요되려면 이중으로 기준을 삼는다. 하나는 내 자신,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 요건.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필요. 객관 요건. 이 두 가지 갖춰져야지 중요부분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중의 기준설. 팔레트는 이중의 기준설. 이중적 기준설. 이중의 기준설을 택하고 있어요. 내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모두 갖춰. 남들도 비교해야 된다. 이걸 이중 기준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부분이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 중요부분이다. 즉 착오를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거. 손해가 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 중요부분이지.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표의자가 아무런 손해본 것이 없더라. 경제 불이익이 없다면 이것은 중요하다는 수는 없다. 그렇죠? 또 중요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 보세요. 우리 판례 태도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예견, 이렇게 얘기해요. 예견 가능성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요.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과연 이 사람이 나랑 계약 맺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라고 상대방 예견이 됐어야 되느냐. 표의자가 말하는 것에 아마 착오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상대방 예견이 됐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 상대방 예견 가능성 여부는 요건이야. 논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표의자 말하는 것이 착오가 있었는지를 예견했는지 못했는지 논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예견 가능성은 착오의 중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이 아닌 거. 상대방도 표의자가 말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야 취소할 때면 틀려요. 상대 예견 가능성 여부는 착오의 취소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건 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건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 거기 쫙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중요시하겠나요? 중요에 해당된 착오도 자꾸 눈에 익혀서 이 짐을 판례기 때문에 자꾸 익혀주셔야 돼. 그렇죠. 이거보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걸 기억하라 했죠. 제가요. 다음과 같은 판례에 따르면 중요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 보면 제가 1번 중요 아닌 거 2번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제 추가할게요. 추가. 거기 밑에다가. 자, 거기 추가예요. 중요이 아닌 거. 부동산 매매 계약 맺을 때 계약금으로 기억나시나요?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어떤 수표 줬죠? 부도난 수표를 계약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건으로 부동산 매매가 취소할 수 없다. 또 부동산 계약 맺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를 잘못 부동산 매수인이 또 임대계약 맺을 때 건물주가 누구냐를 임차인이 또는 매수인이 잘못 안 경우는 이 임대계약의 매매계약의 이것이 중요보다 중요한이 아니다. 중요한이 아니다. 왜? 타인의 것도 매매할 수 있고 타인의 것도 임대할 수 있는 거지. 그 타인의 것 임대했다고 해서 타인의 거 매매했다고 해서 이게 무효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매매계약 맺을 때 부동산 임대계약 맺을 때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누군지 잘못 알았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 임대차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야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거지만 토지 매매계약 맺을 때 매매한 토지의 면적의 부족 또는 지적의 부족 또 대지 지분의 부족 이런 것은 이 매매계약 중요이 아니다. 그럼 뭐 물어야 했어요 제가? 매달 담보책임 수량 부족 일멸시 담보책 물을 써 대응감을 요구할지언정 이런 것이 중요 볼 수는 없다. 유명한 문장들이죠. 이런 것들 추가하셔야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좀씩 봐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봐주시고 동기화착오 얘기도 참 우리가 많이 했어요. 동기화착오 제가 빡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착오는 중요에 해당된 착오가 제일 중요한 건 암기지 뭐 이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중요에 해당된 착오였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면 중과실이 있다면 제가 중과 정리해놨어요.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이 뭐냐? 중과실이란 보통 사람이 요구하는 보통의 주의를 결여한 것이 중과실이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중과실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가장 유명한 판례는요. 토지를 매매해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매도인 말만 믿었지 직접 관공서에 가서 건축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축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할 수는 없다. 중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취소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중과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또 제가 여기 또 뭐가 있었습니까? 비록 표의자가 중과실 있더라도 중과실로 착오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뻔히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을 때는 쟤 좀 봐라. 달러랑 파운드를 구분 못하고 있네. 지금 표의자가 뻔히 차고 있었다는 알면서도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어요. 이용해 먹었을 때는 그때는 중과시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있죠.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그렇죠. 비록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었더라도 뻔히 상대방이 표의자 차고 있다는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을 때는 중과시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인간의 신의칙.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4번하고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가, 물, 병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올 때 직업을 밝혀놨더라. 갑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갑은 마을 신용공고 대북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이렇게 전문 직업을 밝혀 나오더라. 전문 직업인을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 직원이 대출 금액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됐다 착각해서 담보 설정을 해제했더라. 아직 상환금이 남아있는데 모두 상환됐다 착각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더라. 중과실, 경과실, 중과실. 무조건 이 얘기하려고 등장한다 그랬죠, 제가요. 전문 직업인은 자기 업무 영역에서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이것이 바로 중과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직업 밝혀 나오면 무조건 중과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과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중요당내 착오였더라도 그 담보 설정 해제한 거, 근저당 말소한 거 취소할 수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전문 직업만 등장하면 사소한 실수도 중과시기 때문에 비록 중요당내 착오였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지문 나오려고 지금 일부러 직업을 밝히고 나오는 거예요. 4번 얘기죠. 제가 기본 강좌 시간에 정리해 드렸죠. 이런 얘기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테마 6번부터 다시 또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